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명저와 창의적 글쓰기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 오늘은 대성당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당은 12편의 단편 소설이 담긴 단편 소설집입니다. 이들 단편 소설들은 일정한 플롯이 없습니다. 즉 인물과 배경이 각각 따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이 단편 소설집에 담긴 단편 소설들은 작가의 삶이 그러하고 당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그러하듯 어렵게 살아가고 단절된 공간에서 숨지는 사람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2편의 단편 소설 가운데 칸막이 객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신경 써서, 기차, 그리고 대성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칸막이 객실입니다. 칸막이 객실은 중년 남자 마이어스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대학교를 다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1등석 칸막이 객실 기차를 타고 가는 내용입니다. 마이어스는 아들이 어릴 때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자신에게 대드는 아들을 때리고 난 후 관계가 멀어졌고 이혼까지 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절된 아들을 만나기 위해 프랑스로 가는 기차 안에서 마이어스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시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같은 열차 안에 유일한 다른 승객과는 언어가 통하지 않았고 다른 객실로 시계를 찾으러 헤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과연 아들을 진정으로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강한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시계를 잃어버리는 행위의 심연에는 마이어스 자신이 혼자 힘으로는 버릴 수 없는 과거를 잃어버리고 싶은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이어스는 시계를 찾아다니다가 아들이 있는 스트라스부르스 행이 아닌 다른 행의 객차로 옮겨가게 됨으로써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처럼 이 작품은 단절된 공간, 칸막이 객실이라는 단절된 공간에서 풀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앤과 하워드에게는 스코티라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스코티의 생일에 앤은 동네 빵집에 케이크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스코티가 학교 가는 길에 차에 치이고 맙니다. 스코티는 병원에 입원하고 의사들은 스코티가 곧 깨어날 거라고 일시적인 쇼크 상태라고 말합니다. 곧 깨어날 것 같은 스코티는 장기간 혼수 상태로 지냅니다. 마침 그 병원에서 다른 흑인 아이도 오해 때문에 칼에 찔려서 수술을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스코티와 이 흑인 아이는 모두 사망합니다. 그동안 빵집 주인은 케이크를 찾아가라고 앤의 집으로 전화를 하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후에 앤은 이를 오해하고 빵집으로 찾아가서 빵집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빵집 주인은 자신은 빵을 만드는 일을 할 뿐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의사소통의 부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빵집 주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따뜻한 롤빵 한 조각이 앤과 하워드에게 큰 도움이 된 것처럼 사소하지만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작품은 내가 아닌 너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조금 더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 써서라는 작품에는 이즈네와 로이드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헤어진 부부입니다. 어느 날 로이드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이즈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즈네는 손톱깎이, 스크루드라이버 등으로 시도를 하지만 로이드의 귀는 뚫리지 않습니다. 다소 위험한 물리적인 개체는 둘 사이의 단절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귀가 막혀 있다는 것은 둘 사이가 잘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즈네는 로이드가 사는 집의 주인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인 할머니는 베이비 오일을 주면서 활용하라고 하고 베이비 오일을 통해서 로이드의 귀는 뚫립니다. 결국 로이드는 신경 써서 방향을 돌려자야 함을 깨닫습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잤다는 것은 이즈네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즈네는 로이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눈빛만 보고도 통하는 시기가 있었음에도 아집에 사로잡혀 관계를 잃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다음으로 기차라는 작품입니다. 정말 이 텍스트의 사건은 간단합니다. 미스 덴트가 그녀를 이용했던 남자와의 관계를 끊고 다시 기차를 타기 위해서 대합실로 들어옵니다. 그 대합실에서 의문의 중년 여인과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대합실에서 미스 덴트는 중년 여인과 노인의 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중년 여인과 노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 여인이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미스 덴트와 그들이 놓인 시공간 또한 그러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기차가 도착하게 되고 그 미스 덴트와 중년 여인 그리고 노인이 기차에 올라타는 순간 기차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착한 기차의 승객들이 주체가 되어서 야심한 시각에 기차를 타려 하는 세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승객들은 이들 세 사람이 동행이라고 오해까지 합니다. 세상은 관계의 단절과 소통의 부재가 너무 쉽게 일어남을 이걸 통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당입니다.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나는 아내의 오랜 친구인 맹인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탐탁해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맹인에 대한 편견에도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우연히 TV에 나오는 대성당을 맹인과 함께 그립니다. 그에게 결코 아무런 의미도 없던 대성당을 눈을 감고 맹인과 함께 그리는 경험은 전혀 새로운 의미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표면적으로 소통을 어렵게 하는 눈을 감는 행위가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텍스트의 마지막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뜨라고 해도 더 감았고 그러면서 집이라는 공간을 극복하고 어딘가로 통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방법을 탐탁해 하지도 않으면서 편견을 갖고 있던 맹인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소통은 우리가 늘 사용하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며 이 무엇을 통해 비로소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아닐까. 눈을 감고 한번 세상을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은 대성당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